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그 동생과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정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혼자만의 망상을 이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녀가 또 나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후회한 짓 하지 마. 그래서 난 결심했습니다. 내 세상에서 날 배제시켜버린 그녀에게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집착이네, 집착. 끝까지 나를 배신했던 그녀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노원 새 모녀 살인 사건 범죄자 김태현입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의문의 종이 상자를 든 한 남자가 낯선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왜 낯선 아파트죠? 벌써부터 불안한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내린 그 남자는 한 집 앞에 멈춰서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퀵 배달 왔습니다. 퀵이요? 그러자 여성은 현관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그리고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문 앞에 인기척이 없자 여성은 현관문을 엽니다. 열면 안 되는데. 현관문 앞엔 아까 그 남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퀵 배달 왔다는. 네. 현관문이 열리자 남자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며 집 안으로 침입을 했고 잠시 후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이 여성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범죄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그대로 도주하지 않고 그 집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게 귀가한 다른 가족 2명까지 총 3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 작년에 그 일가족 3명을 죽였다면은 그 세모녀 네, 살인 사건. 네 맞습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 올해 나이 25살입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곧바로 경찰서 입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김태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쏟아지는 질문에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근데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냐고 묻자 잠시도 주저앉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수염으로 뒤덮인 김태현의 얼굴이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 모습 보니까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작년에 뉴스를 접하고 정말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좀 맞아요. 되게 너무 평범해서. 지금 사건 당시 김태현의 나이가 25살 그러니까 그게 작년이니까 지금 올해 26입니다. 그 나이 때는 보통 취준생이던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어요? 진짜로 퀵배달이었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퀵배달은 네. 자기가 벌일 범행을 위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페이크였고 김태현은 20살 때부터 PC방,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직전까지도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퀵 배달 기사로 위장해서 집에 침입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왠지 이별 통보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부모까지 살해한 그 장재진이라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생각나는데. 네네. 비슷한 이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 김태현하고 장재진 사건을 이제 같이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전혀 다른 사건이고요. 장재진 이야기는 뭐 오늘 이제 뭐 변론으로 하고
김태현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정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단순히 이 세 모녀만을 살해했다는 사실 외에도 범행 전 과정에 걸쳐서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김태현은 20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서로를 보듬고 의지해주며 살던 정말로 다정한 세 모녀를 한날에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2021년 3월 23일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 불안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 사는 것 같지 않던데 누굴 찾아왔길래 맨날 여기서 기다려요? 여자친구야. 아, 그럼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지. 아, 저번에도 엄청 기다리다 가더만. 아니, 뭐야? 실제로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김태현이 여성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야?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결국 그 여성과 만났는데요. 김태현은 무려 7시간을 기다려서 저 여성과 저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전화 왜 안 받아? 말했잖아.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왜 자꾸 내 연락 피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됐어. 더 이상 너랑 할 얘기 없어. 후회할 짓 하지 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제발 그만 좀 해. 야, 너 다른 남자 생겼냐? 뭐? 야, 박선미! 여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녀를 잃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해서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번번이 나를 피했습니다. 자기 번호 때문에 안 받으니까 공중전화로 하나 봐요. 실제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연락을 했다는 게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며 나를 차단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김태현이 집착을 한 지 뭐 한 2주 남짓?
그래서 여성은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나를 왜 이렇게까지 철저히 무시하는 건지 직접 만나 어떻게든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뭐야? 이제 대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나한테 왜 그랬는지 조용히 해. 네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김태현이 계속 대치를 하고 실랑이를 하고 꽤 긴 시간 동안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네, 지금 드라마 속의 피해자는 그 세 모녀 중에 첫째 딸입니다. 네. 첫째 딸이고 3월 23일 밤이죠. 11시 반경에 귀가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태현과 맞닥뜨리게 됐고 약 20분에서 25분 동안 저렇게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김태현 진술에 따르면 그 현관문이 열리고 나서요.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한 손에 흉기를 쥐고 피해자를 위협해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에 정강이와 목을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김태현이 사용한 흉기는 피해자 집에 침입하기 전에 마트에서 절취합니다. 훔쳐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를 하고요. 이 대치 과정에서 정강이 1회, 목 부위를 2회 찔렀습니다. 사실은 이 정강이라고 하는 부위가 왜 상처가 났는지 우리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 있거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공격을 했다면 당연히 팔이나 이런 데 방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강이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미 쓰러지거나 앉아있는 피해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방어하는 그 동작으로 정강이의 상처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갈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대합을 하기 위한 이런 우발적인 공격이 아니고 아예 저항이 거의 미약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 공격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피해자는 경동맥이 절단돼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경동맥은 머리로 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은 상처를 입으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위험 용도가 아니라 진짜로 살인을 하려고 작정을 네. 한 거네요. 그러니까 공격의 방식이나 피해자의 방어 흔적, 그다음에 공격한 부위를 보면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계획을 준비하고 그 현장에서도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려는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김태현을 보자마자 뭐 굉장히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한 것도 그렇고 이 둘은 인연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우선 그 세 모녀 중에 둘째 딸은 김태현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이고요. 첫째 딸하고만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첫째 딸도요. 김태현과 오랜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알고 지낸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니의 동생이 본인까지 이렇게 사실 사건 당시에는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둘이 원래 연인 사이였다 뭐 이렇게 보도도 하고 했지만 맞아요. 뭐 이거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김태현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린 잠재적 연인이었다. 아니 잠재적 연인이라는 얘기를 또 처음 들어보지만 네. 아니 연인이면 연인이지 잠재적 연인이 앞으로 사귈 거야 뭐 이런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썸이었다는 거. 실제 법정 진술을 네.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해자와는 무슨 사이였습니까? 말했잖아요. 잠재적 연인 관계였다고. 잠재적? 그게 무슨 뜻이죠? 잠재적 뜻 모르세요?
말 그대로 잠재적 연인 관계였다고요. 연인 전 단계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 생일 때 문화상품권도 선물해주고 저랑 단둘이 술을 마신 적도 있었으니까요. 보통 친구 사이에도 그 정도는 하지 않나요? 우린 달라요. 제가 하나 결정적인 거 말해줄게요. 언제였더라?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번 울었는데 선미가 저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게 연인 관계 아닌 뭔가요? 아니, 저 상황을 보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자기는 그냥 우린 썸이었다 이렇게 뭐 말하고 싶은 건가요? 내가 봤을 땐 굉장히 망상이 심한 것 같아.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뭐 선물 한 번 해주고 뭐 힘들다고 뭐 한 번 만나주고 손 한 번 잡아줬다고 이거 연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뭐 다들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근데 수사를 진행했던 이 수사관들도 평소에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구분하지 않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잘 위로해주는 이런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이성들에게도 격이 없이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느냐 라고 이 김태현에게 물었더니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회피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 잠재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 봐도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이었지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정상적인 어떤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김태현과 피해자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됐고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자, 범행 4개월 전입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린 2달 전 SNS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가 올린 게임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내가 연락을 했고 게임이란 공통점이 있는 우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둘이 게임 친구였나 보네요. 네. 이 김태현과 피해자는 이제 뭐 성격도 잘 맞고 게임 호흡도 좋았다. 그래서 자주 게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김태현이 일단 진술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이 좀 게임을 좀 잘했었나 봐요.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레벨이었다고. 어떡해. 또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합류해서 구해줄게. 응. 나이스! 와, 드디어 이겼다. 승미야, 하이파이. 그녀는 내게 호감을 표현했고 자. 먼저 나를 좋아했습니다. 네? 어디가 호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 그런 보이는데. 포인트가 전혀 없었는데. 고마워. 맛있겠다. 한번 먹자. 아 맞다. 나 아까 탑버스 제대로 타지 않았어? 그러게, 너 잘하더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이아는 금방 찍을 수 있거든. 아 근데 애들이 오더를 안 따라가지고 그냥 던지니까 골드야 골드. 아,
아까 한타 때 쿼드라는 좀 아쉬웠어. 원딜이 킬하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원딜 닉네임이 짜장면이었나? 아, 그 자식. 생긴 건 산적두목같이 생겨가지고 완전 쫄보잖아. 노량진 고시원에서 행정고시 준비한다 했나? 고시만 3번 떨어지고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돈 없어서 아이템도 못 사지. 그래서 나보다 CS가 낮아. 한마디로 나랑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캐리한 거고. 둘의 모든 대화가 대부분 게임이네요, 둘은. 김태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게임을 시작했다고 해요. 범행이 이루어졌던 저 무렵에는 거의 뭐 매일 새벽까지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짜장면이랑도 같이 게임했어? 아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 아, 걔 SNS 털었지. 아, SNS에서 막 들어가서 그거 막 요즘엔- 염탐하고 약점 잡고 막 그런 부류인가 봐요. 밝고 쾌활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녀가 나도 싫지 않았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응. 오늘 즐거웠어. 잘 자. 내 꿈 꾸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저러면 전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고 있나? 예쁘다. 내 여자친구. 우리는 그렇게 매일 연락하고 게임도 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단톡방 애들 재밌지? 응, 다들 재밌고 착한 것 같아. 고마워, 초대해줘서. 고맙긴 뭘. 아, 맞다. 너 혹시 23일에 시간 돼? 응, 괜찮아. 근데 왜? 게임하자고? 아니 그날 단톡방 애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정모하기로 했거든. 너도 혹시나 올 수 있나 해가지고. 그래. 장소랑 시간 톡으로 보내줘. 알았어. 그럼 그때 봐. 사랑스러운 내 여자친구. 그녀를 내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김태효는 본인이 활동하던 그 단톡방에 피해자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방에는 한 10명 정도가 있다는데 이상한 게 그들에게 피해자를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소개를 했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친구라고 소개를 하면은 주위 사람들도 자신의 그 오래된 친구니까 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야 피글레, 아 랩이 왜 이렇게 하나? 금방 올 거야. 선미야. 뭐야? 둘이 실명 가는 사이였어? 야, 당연한 거 아니냐? 나랑 선미는. 미안,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인사해.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선미라고 해요. 반가워요. 그 피글렛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둘이 썸 타는 중?
저랑 태연이랑요? 아니에요. 그냥 게임 친구예요. 그럼 우리랑도 게임 친구예요. 네. 저 때가 실제 김태현과 피해자의 3번째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단톡방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서울에 오게 되면서 4명이 저렇게 이제 함께 만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뭐 할까? 서로 좋아한다고 확신했는데,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친구라는 그녀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먼저 꼬셔놓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그땐 이미 내 눈엔 여자친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사랑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니까요. 야, 아직 안 골랐는데 벌써 누르면 어떡해. 선미 맥주 좋아해. 비 오는 날에 가끔 막걸리 마시긴 하는데 오늘은 비 안 오니까 그냥 맥주. 안주는 골뱅이 무침에 조금 덜 맵게. 맞지? 너 내 SNS 털었니? 뭐 드릴까요? 맥주 4병이랑 골뱅이 무침 하나 주세요. 아 그리고 골뱅이 무침은 조금 덜 맵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정도면 그냥 집착이네, 집착. 저 정도면 무서울 것 같아. 응, 아우. 너 선미 좋아하는구나? 이리 와봐. 내가 할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사귀는 사이에 이 정도는 기본인데 그녀가 왜 심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넌 나 좋다고 꼬리칠 땐 언제고 애들이 좀 챙겨주니까 난 안중에도 안 보여? 지 원래 이렇게 해픈 애였냐? 뭐? 내가 언제 너한테 꼬리를 쳤어? 게임도 같이 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네가 먼저 꼬리 쳤잖아! 아니 게임 팀플 하자고 먼저 쪽 집어낸 것도 너고 만나자고 한 것도 너야. 게임 2번 한 거 가지고 내가 꼬리를 쳤다고? 아, 진짜 기가 막혔어. 미안해 얘들아. 나 먼저 갈게. 헐. 상처 준 사람이 누군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디가? 친구들 앞에서 여자친구로서 행동하지 못할 망정 모욕을 주다니. 몇 마디 쏘아붙이자 그녀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왜 답이 없어? 내 전화는 왜 안 받아? 답답해. 답 좀 하라고. 야 박선미, 너 나랑 인연 끊을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는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메신저에서 저를 차단까지 하더군요. 얘 참다가 연락을 끊었나 봐요. 그럼 저 정도면 저 같아도 끊죠. 그쵸,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다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와의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비빈 어딨냐? 다행히 게임할 때 사용하던 채팅 앱에 그녀가 접속해 있더군요. 설마 너 나 차단했냐?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녀는 계속 나를 무시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피할 거면 단톡에서 나가. 이렇게 말하면 단톡방에서 나가기 싫어서라도 화해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한텐 대답도 없이 진짜 단톡방을 나가버리다니. 친구들에게 원망 듣기 싫어서 나도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면 틀어진 이 관계를 예전처럼 돌려놓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툰 거지 헤어진 게 아니니까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아, 피해자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진짜 그만 좀 하지 진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받아? 하지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심했습니다. 슬슬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거기 효서동물병원이죠? 그 혹시 직원 중에 박선미라는 사람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가 안 만나주면 내가 만나러 갈게. 그녀가 동물병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지만 찾을 순 없었습니다. 내게 포기란 없습니다. 직장이 안 되면 집으로 찾아가면 되니까요. 나는 이 사진에서 집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간직했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신났네, 신났어. 저 정도 되면 이제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 피해자를 만나야 돼. 약간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애 같아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 얘기만 잘 나누면 우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선미 친구인데요. 선미 지금 집에 있나요? 선미 지금 없는데. 그래요? 그럼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 누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전화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내 전화는 그렇게 피하면서 대체 누굴 만나러 간 건지
배신감의 일더군요. 나를 차단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녀의 게임 접속 기록부터 살폈습니다. 랩이 어딨냐, 랩. 어디냐? 하지만 그녀는 게임 속에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엄마 만났다며?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전에 나 스토킹했던 사람 고소한 적 있어. 너도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선미야, 우리 만나서 얘기해. 대체 나에게 왜 화가 난 건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남자친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다신 그녀를 보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졌습니다. 부지런히 SNS부터 뒤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물론 주변인들까지 싹 다. 친구들이랑 간만에 노래방. 정말 잼났음. 김태현은 단톡방 멤버의 SNS를 통해서 자기만 빼고 나머지들 멤버들이 서로 만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매몰차게 끊어내더니 내 친구들을 따로 만나? 몹시 분하더군요.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기억 후 갈 때까지 가다니 이젠 나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연락은 무시할 게 뻔했죠.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빌렸네. 네, 그렇죠. 저 당시에 김태현은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는데 다른 동료의 그 휴대폰을 빌려서 피해자한테 저렇게 또 연락을 시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미 씨죠? 저 태연이 직장 동료인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채팅 앱을 통해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번 모임 비용 정산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줘. 됐으니까 제발 연락 좀 하지 마.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그녀. 내 인내심의 한계도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 후회할 짓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녀는 끝까지 나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더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대신 그녀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세상에서 날 배제시켜버린 그녀에게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건 다 그녀가 자초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잘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할 수도 없는 상태 같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게임상에서의 자신을 현실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게임 때문에 이렇게 망상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사건이 진짜 특히나 좀 무서운 게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아는 그 후배도 이런 식으로 또 스토킹 당하고 계속 문자 오고 막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게 진짜 스토커죠. 그러니까요. 정말. 망상이 지나쳐서 네. 스토킹 범죄까지 이어진 이런 사례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스토킹입니다. 저렇게 이제 피해자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나와 그 피해자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정말로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기의 감정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경우가 된다면 죽여서라도 내가 소유하겠다 뭐 이런 아주 그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 시작부터 한번 되짚어 볼 겁니다. 네. 김태현은 2020년 11월경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임 같이 할 사람 구해요 라는 이 글에 댓글을 달면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몇 차례 주고받았고요. 또 함께 게임을 했던 두 사람은 2달 뒤에 오프라인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현은 이 첫 만남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태현은 피해자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총 3번의 만남을 가졌고요. 2번째까지는 게임을 마친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것처럼 단둘이. 근데 그 단둘이 어떤 그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그냥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 동료로서 2번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째는 같이 게임을 하던 다른 멤버들까지 이렇게 4명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같이 만났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이제 자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멤버와 장난치는 모습, 막 즐겁게 웃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결국 말다툼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드라마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 좀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바로. 네,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피해자도 뭔가 좀 이상하고 좋지 않은 기분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김태현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태현은 바로 그때부터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그날 다투고 나서 화가 나서 그냥 단순히 내 전화를 안 받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끈질기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없이 그 자신이 보낸 내용에 답신이 오지를 않으니까 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다시 시도를 하고요. 피해자 채팅에 성공을 하게 되니까 김태현은 왜 내 전화를 안 받느냐, 지난번 멤버들하고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결국은 그런 다툼 끝에 피해자는 인사말만 건네고 그냥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단톡방 멤버들은 이제 놀랐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근데 김태현도 그게 신경이 쓰였는지 그래, 내가 그 피해자를 힘들게 했어. 다 내 잘못이야. 피해자는 항상 나한테 큰 힘이 돼줬는데 뭐 술 마시고 내가 피해자한테 말실수를 했어. 내 입으로 직접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했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봐.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김태현도 퇴장을 합니다. 피해자한테 나가라고 하고 자기도 나갔다고요? 자, 자기가 지금 이 피해 여성이 단톡방을 나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저 여성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내 말 한마디로 이 여성은 나갈 만큼 나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어필한 거죠.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차단당했는데도 이렇게 단톡방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더 연락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채팅 프로그램을 또 알아내서 시도를 합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포기해야죠. 당연하죠. 아니 죄송한데 진짜 전에 진작에 포기했어야죠. 그냥. 그렇죠.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이미 상대방의 의사를 자기가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게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이것도 무슨 정교하게 찾아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이 그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대단히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의외로 단서가 너무 쉬운 곳에서 나왔어요. 바로 피해자와 이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메시지에 그게 예. 있나? 이전에 주고받았던 그 메시지에 따로 저장을 했던 그 택배 주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스크린샷 이미지를 자기가 따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인한 뒤에 김태현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때가 범행 2달 전이었었는데요. 오후 2시부터 무작정 집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결국 그렇게 밤 9시 반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오후 2시에 기다리기 시작해서 밤 9시 반까지면은 거의 한 7시간 반 뭐 이렇게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도 자리를 안 떴을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정말 이때 김태현이 다시 이제 자신하고 연락할 것을 종용을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근데 피해자는 뭐 당연히 완강히 거절을 하고 이미 내가 다 어떤 그 여러 차례 방법을 통해서 당신한테 의사표현을 했다. 완강히 이제 의사표현을 하죠. 이렇게라도 찾아온 김태현이 상대방의 의사를 정말 본인의 입으로 확인을 했으면 멈추었어야 되는데 당하죠. 오히려 더 이제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너무 당연해졌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말도 안 되는 이유죠. 뭐 회비를 정산하자 뭐 이러면서 전화, 메시지, 뭐 채팅 뭐 정말 끝도 없이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게 피해자가 너무 힘드니까 그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나눈 메시지예요. 집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네. 나 나중에는 소리 질렀잖아. 나한테 대체 왜 그래? 너무 끔찍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진짜로 좀 많이 무섭네. 나 옛날에 스토킹 당한 적 있어서 그거 걔도 아는데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저 옛날에 또 스토킹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 더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했던 말이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스토킹 당한 적이 있었었고. 네네. 실제로 이제 김태현을 만나기 전에 스토킹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김태현도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피해자는 그 김태현이 도를 넘어서니까 예전에 내가 그 스토킹 피해를 당할 때 고소를 했었다. 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죠. 근데 그러면 그 경고를 받고 김태현은 뭐라고 했나요? 피해자의 경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직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 이런 메시지. 그냥 내가 이제부터 내가 말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처벌할 거야. 이런 내용의 함축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하죠. 피해자는 결국 휴대폰 전화를 바꿉니다. 이걸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뭐 네가 뭐라 하든 나 그냥 계속 스토킹 할 거야. 전화까지 바꿨는데 집착이 이제 더 심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김태현의 집착에 더욱 불을 지른 일이 생깁니다. 김태현은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던 중 그 게임 멤버 중 한 사람의 SNS를 또 뒤지게 되죠. 네. 그리고 그 SNS를 통해서 자신만을 빼놓고 이 셋은 같이 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날은 피해자가 김태현을 차단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엄청 의미 돋겠네. 아니 안 그래도 그때 그 장난치던 남자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텐데 속으로 열불이 진짜 났겠어요. 근데 참 황당한 거는 법정에서 김태현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피해자다.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거 아닐까요? 그 멤버 중 남자애가 나한테서 피해자를 뺏어갔다. 그래서 나도 피해자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또라이가 진짜. 정말 이기적인 생각만 네.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진짜. 네. 이 피해자가 자신은 차단하고
다른 멤버들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따돌림을 당했다는 배신감이 이제 그 분노로 바뀌게 되죠. 결국은 이런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야 되겠다라는 결심까지 이르렀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그 왕따를 하고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고 게임을 할 때 이용만 해먹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이 김태현의 분노를 촉발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동기화를 내재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는데 분노하는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은 우발적이었다, 충동적이었다라는 김태현의 주장이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을 보시면 그의 말에 단 한 글자도 신빙성이 없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스토킹에서 시작한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말을 가져왔는지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범행의 전말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나와 얘기를 하려고 할 테니까요. 드디어 게임에 접속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 아이디로 지금 피해자를 속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 저래 진짜. 저랑 팀플 하실래요? 네, 좋아요. 내가 게임을 잘하는 비결, 그건 바로 한 번 타깃으로 잡은 적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반드시 죽이는 것입니다. 그녀도 절대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엔 좀 더 오래 게임하고 싶은데 혹시 쉬는 날이 언제예요? 3월 24일이랑 25일이요. 네. 그럼 24일에 또 팀플해요. 네. 드디어 그녀가 걸려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그녀는 내가 왜 쉬는 날을 물었는지도 모르겠죠. 디데이는 3월 23일. 휴무 전날 그녀를 없애버려야 회사에서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그녀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알게 되겠죠. 모든 준비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거사에 필요한 도구들은 모두 훔치기로 했습니다. 왠지 내 돈 주고 그런 걸 사기엔 꺼림칙하더라고요. CCTV와 주인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모르게 필요한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구매 기록이 남지 않아야 누구도 날 의심하지 않겠죠. 그래야 쉽게 잡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가 잘못해서 응징하려는 건데 쉽게 잡히면 억울하잖아요.
쉽게 죽이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경동맥을 찔러야 쉽게 죽일 수 있다고 해서 경동맥 위치도 미리 파악해 두었죠. 한치의 실수도 없이 계획은 실행되어야 합니다. 드디어 그녀와 결판을 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날 왜 이렇게 밀어낸 건지 그 이유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결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구를 사기 위해 그녀가 사는 아파트 지하에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모르게 훔쳤죠. 그 거사를 치를 도구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련하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마 경찰에서도 쉽게 날 잡진 못하겠죠. 집에 있을지도 모를 그녀의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게 택배기사로 위장했습니다. 누구세요? 식배달 왔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문도 안 열어주는 그녀의 동생. 계획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났습니다. 집에 뭐 시켰어? 노노. 몽키 개였다는데 네 거 아니지? 퀴? 노노. 이상하다. 응, 엄마. 혹시 집으로 퀵 보냈어? 아니, 안 보냈는데. 뭐가 왔어? 응. 언니도 아니라는데. 누가 보냈지? 문 열어두지 말고 놓고 가라고 해. 이미 그러라고 했어. 일단 알았어, 엄마? 응? 조용히 해. 깜짝이야. 아우,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네. 아우. 조용히 하라고. 나가봤어? 뭐 왔는데? 뭐하니? 반신욕해? 지가 답장해. 아, 진짜 악마다. 밤 10시 남짓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꺼져 있네. 이상하네. 선아야! 선아야.
그녀보다 조금만 더 늦게 들어왔더라면 그녀의 어머니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집에 들어올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드디어 그녀에게 복수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짜릿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내 손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고통에 몸부림치던 나와 같은 표정을 지을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녀와 결단을 내릴 시간이군요. 그런데 막상 죽어있는 그녀의 시신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김태현은 스토킹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뭐 죽일 때도 사실은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진짜 처음부터 이제 가족들까지 다 죽일 생각이었던 건가요? 현장을 분석한 정황이나 증거들을 통해서 볼 때는 본인만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우발적이었다는 부분이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다시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발적이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청테이프, 결박과 제압 이미 3명을 한꺼번에 같이 범행을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피해자 단순히 자신을 차단한 그 큰 언니만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범행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집에 새 모녀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집으로 간 거잖아요. 장소를 범행 그렇죠. 장소를 집으로 정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왜냐하면 피해자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장소는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집으로 갔다는 것은 우발적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게 어머니가 첫 번째 피해자인 네. 동생과 주고받았던 수신 기록, 발신 기록, 그리고 메시지의 기록입니다. 나가 봤어? 뭐 왔는데 답이 없잖아요. 뭐 하니? 반신욕해? 라고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가 이렇게 태연하게 그 다음을 준비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제 다음을 엄마를 안심시켜서 집으로 어쨌든 오게 하려는. 그렇죠. 통화 목록을 보시면 네. 실제로 현관문 열기 직전 5시 42분까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진짜. 그 이후에는 메시지에 답변도 없고 평상시와는 다르게 한마디로 응이라는 짧은 단답형의 메시지만 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7차례에 걸쳐서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결국 통화는 되지를 않았죠. 뭐 김태현이 처음서부터 이 세 모녀, 저 집안 사람 모두를 다 죽이겠다를 생각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이 범행 일주일 전부터 살인을 위해서 자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고 준비를 한 거는 확실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보셨겠지만 김태훈은 지금 다른 게임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가장 먼저 파악을 합니다. 휴무일.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가 언제쯤 뭐 쉬는 날을 파악을 해야 또 그 다음에 동선을 또 파악할 수 있고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판단하기 그렇죠.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정작 김태현은 피해자의 휴무일은 3월 24일, 25일을 두고 그러네요. 하루 전인 3월 23일에 범행을 저지릅니다.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부분을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누군가 급박하게 찾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하고 이제 그런 날을 고른 것인데 사실 직장에 하루 정도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이틀 정도 안 나오면 보통 그 직장 동료들이 찾거나 집에 가보거나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니까 그 이틀을 앞두고 이렇게 살해를 저질렀죠. 검거가 늦어지는 동안에 자신은 충분히 멀리 도피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한 것인데 사실 좀 어리석은 거는 직장 동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휴일에는 당연히 이제 그동안의 게임을 같이
자주 했던 친구들도 연락을 하고 주변 친구. 친한 친구들 네. 특히 이렇게 톡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스토킹을 또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치밀하게 범행 날짜 그리고 장소까지도 생각했던 김태현은 막상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즐겨 찾는 PC방을 먼저 가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큰딸이 자주 들르던 PC방에 다녀간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태현입니다. 사건 당일 세모녀가 사는 아파트 도착 30여 분 전 인근 PC방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김태현이 건물 복도로 들어섭니다. 그로부터 13분 뒤 주위를 살피며 왔던 길로 나갑니다. 김태현은 PC방에 들어간 뒤에도 컴퓨터를 켜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근데 저기서 약간 의문인 게 PC방은 왜 간 거예요? 확실히 회사에 있는지 또는 휴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 일찍 나와서 이제 뭐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렸을 완벽하게.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현이 준비한 거는 또 있습니다. 범행 사흘 전 자신의 집 앞 생활용품점에서 범행 도구인 청테이프 그리고 장갑, 물티슈를 절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자기가 범행 당일날 그 피해자의 집 마트에서 칼이죠. 네. 이것도 절취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시는 음료수는 또 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심리인가요? 아니면은 그 범행에 쓰일 도구를 돈 주고 사는 게 꺼림직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잡힐까봐 두려워서 훔쳤습니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엄청. 아주 단순하죠, 그냥. 그래서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더 있는데요. 네. 퀵배송원으로 이제 그 위장을 할 때 이 종이 상자도 미리 다 챙겨오는 거고요. 범행 후에 만약에 피가 묻는다면 갈아입을 바지까지 다 챙겨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계획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은 네. 살해 방법 이것을 미리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네, 그 세 모녀 다 칼로 찔렀잖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전 드라마에서처럼 단순히 칼로 찌르는 게 아니고 모두가 목 부위 자상, 그러니까 경부의 자상이 있었는데 다 우연이 아니고 김태현이 이제 쉽게 주의는 방법 또 뭐 이비인 효과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경동맥이 훼손될 경우에 사람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는다라는 것을 이미 다 검색한 흔적들을 수사팀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해서 죽였다, 뭐 반항해서 죽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모든 것이 계획범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김태현은 피해자 여동생이 처음 현관문을 열었던 그 사건 당일 5시, 오후 5시 30분경부터 세 모녀를 살해하고 경찰이 들이닥친 이틀 후입니다. 이틀이 넘게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수차례 자해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칼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약 7번 긋는 자해 행위를 한 뒤 정신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칼로 자신의 배를 4차례 찌른 뒤 정신을 잃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다가 출동한 119 구급대와 경찰들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를 듣고 재차 칼로 자신의 목 부분을 수차례 찔렀다. 자, 결국 김태현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피해자 친구의 신고로 네. 검거가 됩니다.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물렀던 김태현은 경찰이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을 수차례 칼로 찌른 뒤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결국에 목에 칼이 꽂힌 채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해요. 자,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에 김태현은 멀쩡하게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이렇게 분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전혀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될 부분은 안 찔렀어요. 다 피해서 찔른 거예요? 목소리 멀쩡하지 경동맥 멀쩡하잖아요.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저는 진짜 제가 그동안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 팔 청사한테 놔달라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왜 놔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놔주시는 거지? 와, 쟤 진짜 또라이네요, 진짜. 됐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근데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왜 죽였습니까? 범행을 정확히 언제부터 계획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씀 없습니까? 별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감염병에 또 위험이 있으니까 벗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통보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당당하게 벗잖아요. 이건 또 무슨 의도가 또 있는 건가요? 그만큼 이제 이 범죄의 많은 부분은 피해자들한테도 원인이 있다. 나는 그렇게 아주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전 저 표정에서 자기가 좀 뭔가 우월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표정 있잖아요. 뭔가 다 잃었다. 뭔가 죄송한 마음은 네. 1도 안 느껴지고요. 그냥 그런 이상한 감정이 느껴져서 너무 괘씸해요. 아니 근데 김태현은 그 무기징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현은 살인, 절도, 특수주거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이렇게 5개 혐의로 올 4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입니다. 최종 선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혐의 중에 지금 우리가 황당한 게 하나 들어있고 꼭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없는 게 나타났죠. 스토킹. 그렇습니다. 그럼 스토킹 범죄는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경범죄? 스토킹이 경범죄. 그 전에는 그 세 모녀를 살해한 2021년 3월 23일까지 스토킹이라고 하는 행위는 10만 원도 안 되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무려 22년이 지나왔습니다. 사건이 난 그 다음날 3월 24일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이게 이 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형으로 이제 가는 첫걸음이죠.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그야말로 22년 만에 이게 개정이 돼서 법이 통과가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시행을 한 것이 이제 6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김태현은 이 법에 적용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범죄로만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네요. 거죠. 진짜 억장이 무너지네요, 정말. 아무튼 그렇게 스토킹에 대한 죄를 경미하게 적용받은 김태현은 재판장에서는 또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냥 죽을 용기가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죠. 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본색을. 또 반성문 수십 장 쓰고 또 매일 한 장씩 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1심에서 19장, 2심에서 8장, 3심에서 10장, 총 37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자, 검사는 3심까지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유족 측의 탄원서, 그리고 진정서 이렇게 40여 차례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내려줄 걸 간절히 바랐지만 최종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재판부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 왜 고민했나 모르겠어요. 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고민을 했는지가 너무 또 답답한 저는 심정이고, 이 무기징역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거는 가석방 때문에 무기징역이에요. 맞아요. 25년이 지나면 정말 종신형이라는 표현 판결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기징역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죠. 모범수로 또 뭐로 나올 확률이 너무 뭔가 높고. 그놈한테는 희망이라는 게 그렇죠. 생긴 거네요. 이제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또 언급한 부분이 이 법정의 재판부에서는 나와요. 재판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약 2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지금의 상황 하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아니 이 판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그나마 그동안의 어떤 그 살인자들의 판결에 비춰봤을 때 좀 시원한 면이 있네요. 속 시원해요, 속 시원해요. 네, 그래도 뭐 네. 안타까운 반전이 또 왜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네네. 이게 2심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항소했어요?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임에서 만난 여성의 호의를 결국 호감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하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단란했던 한 가정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살인범 김태현. 취재 과정에서 김태현이 피해자 외에도 과거 스토킹 이력이 2건이나 더 있음이 확인이 됐죠. 네. 첫 번째 상대는 김태현이 19살 때 동네에서 만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는 피해자를 만나기 9개월 전 역시나 게임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2020년 4월이죠. 여자 화장실에서 그 침입을 해가지고요. 네.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옆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내려다볼 목적으로 침입을 해서 체포가 된 이후에 벌금 200만 원. 2021년 3월에는 한 여성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수없이 반복해서 뭐라고 통화를 했냐 하면 성적인 어떤 그 암시를 주는 신음소리를 계속 내어서 미친놈이에요? 전화 테러죠. 그냥 전화 테러.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또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살인범들은 성범죄 잘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거는 김태현이 지금 말씀 주신 저렇게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저런 짓을 해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날짜가 2021년 3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다룬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잠재적 연인이다 뭐 어쩌 이러면서 애써 사랑으로 그 시작을 포장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또 다른 여성에게도 끊임없이 정말 변태적 피해를 입힌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살았던 걸까요? 지금 알려진 범행만 이 정도면은 알려지지 않은 이 범죄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았을 것 같아, 진짜. 만약 김태현이 그 첫 번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더라면 오늘 저희가 만난 이 사건이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블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